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도시의 심장부 VVIP들만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경으로 흐르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옥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바늘이 뇌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아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고막을 찢었고, 샴페인 향과 섞인 향수, 냄새는 역겨운 독가스처럼 그의 호흡을 틀어막았다.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 안의 셔츠는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이 지독한 증후군은 몇 년 전 끔찍한 사고 이후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여성과의 물리적, 정서적 접촉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희귀한 증상이었다. 오늘 파티는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투자 유치 자리였기에 수많은 유력 인사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딸들이 참석했다. 그에게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환경이었으나 그룹의 총수로서 피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 중년의 투자자가 자신의 딸을 소개하며 다가왔을 때 태준의 통증은 절정에 달했다. 여자의 화사한 미소와 가벼운 목례조차 그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앞이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한계였다. 그는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고갯짓을 했다. 그의 유일한 탈출 신호였다. 김민석 비서는 태준의 상태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태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온 충직한 인물이었고 이 끔찍한 병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즉시 투자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며 회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한다고 둘러댔다. 그러고는 태준의 팔을 부축하며 인파를 뚫고 파티장 밖에 비상복도로 빠져나왔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태준은 벽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통증으로 인해 심하게 잠겨 있었다. 찾아. 지금 당장. 어떤 여자든 상관없어. 그냥 조용한 여자로. 그 말은 명령이자 절박한 애원이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한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출력된 어머니의 병원비 중간 정산서가 들려 있었다.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이제 막 24살이 된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낮에는 디자인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레스토랑 서빙을 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몇 년 전 아버지의 디자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지냈다. 서연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가 일하는 강남의 고급바 매니저였다. 서연 씨, 미안해요. 급한 일인데 혹시 지금 와줄 수 있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매니저님. 지금은 좀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매니저가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특별한 손님이야.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오면 돼. 2시간에 2천만 원 선불로 바로 입금해 주신대. 2천만 원이라는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게 정말인가요?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김비서라는 분이 연락 왔는데 아주 신원이 확실한 VVIP래.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찾더라고. 절대 이상한 짓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머니의 얼굴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잠시 후 그녀의 통장으로 정확히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비를 수납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니저가 알려준 호텔 주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TK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온 김 비서가 직접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다.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마십시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조용히 지정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야경이 서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오직 도시의 불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거실 중앙의 거대한 소파에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에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날카로운 경계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김 비서가 손짓으로 가리킨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녀가 방에 들어온 지 몇 분이 지났을까 태주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지끈거리던 머릿속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분명해졌다. 시끄럽게 울리던 이명이 잦아들고 조여오던 호흡이 편안해졌다. 마치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처럼 그의 몸을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편안함에 놀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자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값싼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분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치 그의 고통을 흡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의사와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증상이 왜 이 이름도 모르는 여자 앞에서 완화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고 체념한 것 같기도 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태준의 신경을 덜 거슬리게 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이 기적과도 같은 평온함을 만끽했다. 2시간이 지났을까? 태준의 몸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언제 고통스러웠냐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봐도 좋다. 그게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마디였다. 서연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테이블 위에 추가 수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스위트룸을 나온 그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이상하고 기묘한 밤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태주는 서연이 앉았던 소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나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평온의 기운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방금 나간 여자 뒷조사해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빚 문제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주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 단순한 진통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한서연에게는 영원과도 같이 길고 고된 시간이었다. 그날 밤의 기묘한 기억은 애써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2천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어머니의 급한 병원비를 해결한 뒤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버둥 쳤다. 옥탑방의 좁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견뎠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미묘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잘 먹던 음식 냄새에도 속이 메스꺼렸고 잠을 자도 피로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생리가 멈추고 현기증을 느끼는 횟수가 잦아지자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낡고 비좁은 옥탑방 화장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들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흐르고 하얀 막대 위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손에 들고 있던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 사람, 그 남자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이내 공포는 모성애라는 더 강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였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로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 남자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비참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 이 아이를 낳고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다. 한편 TK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주는 김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에 대한 신상 정보였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망한 디자인 학도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죽음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일,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고된 삶,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사채비까지 그녀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팍팍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그날 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여자들과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었다. 보고서를 읽고 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은 탐욕이 아니라 절박함과 자존심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김 비서에게 물었다. 최근 동향은?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한서연 씨가 얼마 전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김 비서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확인 결과 임신 6주차라고 합니다. 순간 회장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다. 여자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자신에게 핏줄이 이어졌다. TK그룹의 후계자가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전략가였다. 자신의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나 세상의 조롱거리나 정적들의 공격 빌미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계산되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결혼, 사랑이나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아이의 법적 지위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완벽한 비즈니스 계약. 그것이 강태준이 내린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결혼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해. 조건은 최고 수준으로. 그리고 그녀를 데려와. 그날 저녁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던 서연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색 세단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한 달 전 그날 밤의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 차림으로 그녀가 사는 초라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배를 향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배를 감쌌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태주는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 좀 하지. 내 아이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서연의 귓가에 밝혔다. 결국 서연은 그의 차에 올라탔다. 차는 그가 통째로 빌린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그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결혼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와 결혼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TK그룹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씩 읊었다. 결혼 즉시 그녀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어머니에게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겠다. 그녀에게는 TK그룹 안주인에 걸맞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그녀가 원한다면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이혼해주겠다. 그의 말에는 단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논하는 사업가 같았다. 서연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지금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아이를 TK그룹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밀어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싫어요. 당신 제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당신의 도움이 없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어요. 내 아이를 당신의 사업 거래에 이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야. 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서늘해졌다. 네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세상과 내가 줄 수 있는 세상을 비교해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TK그룹 강태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 나의 적들이 너와 아이를 가만둘 것 같아. 나는 지금 너와 아이에게 안전한 성을 제공하겠다는 거다. 선택은 내 몫이야. 가난과 위험 속에서 발버둥 칠 것인가? 아니면 내 성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순진하고 무모했는지 깨달았다. 그녀 자신은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모성애와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태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계약서를 다시 쥐어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24시간 주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련 없이 카페를 떠났다. 홀로 남은 서연은 손에 들린 계약서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한서연은 낡은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작은 책상 위에는 강태준이 내민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니라 그녀의 남은 인생과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존심과 모성애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올수록 그녀의 결심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강태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난과 위험만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 안전한 울타리와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이나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24시간의 유예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김 비서의 번호였다. 결정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마른 목소리였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김 비서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짐은 챙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과거는 모두 버리고 오라는 무언의 통보처럼 들렸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한 검은색 세단은 그녀를 태우고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마치 고성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강태준의 세계였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중년의 집사과 한 줄로 도열한 사용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집사는 자신을 박 집사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회사 일로 바쁘셔서
저녁에나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된 수십 벌의 옷들이 드레스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황금 감옥이었다. 그녀가 짐을 풀기도 전에 강태준이 고용한 영양사와 주치의가 차례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와 식단을 꼼꼼히 체크하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들을 나열했다. 모든 것이 TK그룹의 후계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 한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안위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 소중한 도구로 취급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 TK그룹의 라이벌인 대한산업의 회장실에서는 박진우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던지고 있었다. 최근 추진하던 해외 사업에서 또다시 강태준에게 밀려난 참이었다.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짐승 같은 사업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늘 자신의 허를 찌르는 강태준이 지긋지긋했다. 어떻게든 그놈의 약점을 찾아내 무너뜨려야 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흥미로운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우는 짜증 섞인 눈으로 비서를 쳐다보았다. 비서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 얼음덩어리가 여자라면 질색하는 놈이 어느 가문 딸인데?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상대가 강남의 한 고급 바에서 일하던 여자라고 합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거다. 그는 직감했다. 재벌가의 딸도 명문가의 교수도 아닌 술집 여자. 이것은 보통 스캔들이 아니었다. 강태준답지 않은 비상식적인 선택.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고 그 비밀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다. 그는 즉시 수하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이 한서연이라고 했나? 그 여자의 과거, 가족, 친구 관계, 빚 문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와. 술집 여자가 TK그룹의 안주인이 되는 데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테지. 그 이유가 바로 강태준의 목에 꽂힐 비수가 될 것이다. 박진우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저택의 거대한 식당에서 태준과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수십 명은 앉을 수 있을 법한 긴 테이블의 양끝에 두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값비싼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며 여전히 서류를 검토하는 듯한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의사는 만나봤나? 아이는 건강하다고 하던가? 그의 질문은 오직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짧게 대답했다. 네, 문제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식단은 영양사가 짜준 대로만 섭취하도록. 필요한 건 뭐든 박 집사에게 말하고 몸 조심해. 넌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철저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는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서연에게도 계약의 의무를 다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때
하녀가 영양사가 특별히 지시한 생선 요리를 그녀의 앞에 놓았다. 하지만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입덧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하녀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건 좀 치워주시겠어요? 지금은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작은 반항에 식탁의 모든 사용인들이 긴장했다. 그들은 모두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해서 속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잠시 후에 의외로 순순히 하녀에게 고갯짓을 했다. 치워드려라. 그리고 주방장에게 사모님께서 드실 만한 다른 것을 준비하라고 전해.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지만 서연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후계자를 잉태한 자신의 몸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넓고 텅 빈 침대에 누워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던 별빛이 그리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도시의 어두운 한편에서는 박진우의 사람들이 서연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다. 그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진우 자신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들은 강태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먹잇감을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두 개의 운명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한산업의 회장실, 박진우는 자신의 수하가 가져온 한서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삶을 조각조각 해부해 놓았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상철에 대한 부분이었다. 한때는 혁신적인 가구 디자이너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의문의 연쇄 부도와 특허 유출로 처참하게 몰락한 비운의 사업가 박진우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다. 한상철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친환경 신소재 기술을 헐값에 빼앗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일이었다. 이제 와서 보니 과거에 무심코 짓밟았던 개미가 거대한 호랑이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었다. 그는 즉시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인터넷 연예 매체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의 배우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교묘하게 날조된 정보를 흘렸다. TK그룹 강태준 회장, 파산한 집안의 술집 여자와 전격 결혼,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아니면 교묘한 계략인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온라인 뉴스, 소셜미디어, 증권가 정보지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강태준과 한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을 통해 서연은 그 끔찍한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기사는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각색해 놓았다. 아버지는 무능하고 방탕한 사업가로, 어머니는 사치스러운 여자로, 그리고 그녀 자신은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재벌 회장을 유혹한 계산적인 여자로 매도되었다. 기사 아래에는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와 과거 사진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서연은 온 세상 앞에 발가벗겨진 채 돌팔매질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장 아픈 상처가 만인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같은 시각 TK그룹의 긴급 이사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태준의 먼 친척벌인 한 원로 이사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소리쳤다. 태준이,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인가. 저런 흠 많고 근본도 없는 아이를
우리 가문에 드릴 셈인가? 당장 이 결혼 무르지 못해. 다른 이사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그를 비난했다. 그들에게 한서연은 TK그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위험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소란스러운 이사들을 둘러본 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약혼녀에 대한 모욕은 곧 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서늘한 기세에 시끄럽던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그대로 회의장을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와 법무팀, 홍보팀을 호출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철한 명령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게재한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해당 언론사 및 모 회사에 집행 중인 TK그룹의 모든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약혼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1시간 내로 인터넷상의 모든 관련 기사를 삭제시켜.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의 과시였다. 그는 분노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소유물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 지배자의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TK그룹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었다. 거대 그룹의 무자비한 대응에 온라인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기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은 서둘러 사과문을 올렸다. 강태준의 약혼녀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만천하에 각인되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서연의 방으로 찾아왔다. 서연은 그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인 자신을 비난하고 계약을 파기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여전히 악의적인 내용이 남아있는 태블릿 PC 화면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기사 사실인가? 당신 아버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그의 의외의 태도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사실을 알고자 하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정적인 디자이너였다. 그가 개발한 친환경 목재, 복합재는 가구 업계의 혁명을 일으킬 기술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주요 자재 공급 업체가 부도가 나고 설계 도면이 유출되는 등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결국 회사는 교묘하게 설계된 부채의 덫에 걸려 무너졌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특허 기술이 파산 경매에서 블루파인이라는 생소한 회사에 헐값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에게는 그저 억울하고 비통한 기억일 뿐이었다. 하지만 블루파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TK그룹의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는 블루파인과 대한산업의 연관 관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화면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나타났다. 블루파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단 한 사람, 바로 박진우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우연히 그녀의 과거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그녀의 가정을 파멸시킨 원흉이었다. 이번 스캔들은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자신의 오랜 숙적이 보내는 교활한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태주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잠겨 흐느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증오하는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긴 것이다. 강태준의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한서연 쪽으로 돌려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도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중앙에는 블루파인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은 수많은 화살표를 거쳐 거대한 이름 대한산업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진우.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이자 나의 오랜 적수지.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박진우가 어떻게 유령 회사를 이용해 한서연 아버지의 특허를 헐값에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산업의 신사업을 일으켰는지. 이번 스캔들은 박진우가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서연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흔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력감과 슬픔이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변했다. 막연했던 불행의 원인이 이제 뚜렷한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그저 운이 나빠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겪었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탐욕 때문에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태주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희생자의 눈물이 아닌 전사의 불꽃을 보았다.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나 시해가 아니었다. 이건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박진우는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 우리 힘을 합치지. 그는 서류로 된 계약서가 아닌 눈빛으로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다. 나는 박진우를 무너뜨릴 힘과 자원이 있어. 하지만 그의 과거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그 열쇠는 당신이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는 서연에게 그녀의 기억,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 속에 숨겨진 진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에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으로 묶여있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전략적 동맹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저택의 서재는 순식간에 그들의 전쟁을 위한 비밀 사령부로 변했다. 태주는 TK그룹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소집했고, 서연은 옥탑방에 소중히 보관해왔던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와 스케치북, 그리고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일기장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한 천재 디자이너의 고뇌와 열정이 담긴 기록이자 박진우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기록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분석팀이 기술적인 데이터를 검토하는 동안 서연은 아버지의 필체를 더듬으며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재구성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태준은 자신이 몰랐던 한서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복잡한 설계 도면을 보며 그녀는 TK그룹의 전문 연구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해냈다. 그녀의 설명에는 디자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학업을 계속했다면 분명 업계에
큰 획을 그었을 인재였음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존중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이의 어머니나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지적인 파트너였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던 서연이 쌀쌀한 공기에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본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것은 지극히 무심하고 사무적인 행동이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첫 번째 개인적인 배려였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기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태준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황금 감옥에 가둔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던 그 무서운 집중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이제 온전히 그녀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차가움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방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김영훈 연구원. 그는 아버지의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일기에는 아버지가 그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진우의 협박에 못 이겨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찾던 실마리였다. 김영훈 연구원을 찾아낸다면 박진우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터였다. 서연과 태주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이제 막 반격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는 결의에 찬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계약으로 묶인 두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팀이었다. 김영훈. 그 이름 하나가 거대한 서재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강태주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남자를 찾아 금융기록, 통신내역, 가족관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48시간 내로 그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명령이 떨어지자 TK그룹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금융거래나 휴대폰 사용 기록도 전혀 없었다. 그는 박진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분석팀을 몰아세우며 가장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48시간의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한 분석가가 신락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 매년 한 번 강원도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 있는 한 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익명의 송금 기록이었다. 그 노인은 바로 김영훈의 늙은 어머니였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태주는 즉시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김 비서는 그의 안전을 우려하며 만류했지만 태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이 일에 서연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영훈을 설득하는 데는 돈이나 권력보다 그녀의 진심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저택이라는 성을 벗어나 동맹으로서 함께 수행하는 첫 번째 임무였다.
서울에서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까지는 차로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좁은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흘렀다.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 사이에 긴장감 섞인 유대감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배가 고파서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장 가까운 휴게소로 차를 몰았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휴게소 음식을 먹어본 적 없는 그였다. 그는 서연이 능숙하게 주문한 순두부찌개와 감자전을 앞에 두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소박하고 투박한 음식들이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작게 웃으며 밥을 찌개에 말아먹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가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밥을 말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낯선 해방감을 느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음식만을 먹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소박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서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몇 시간을 더 달려 그들은 마침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김영훈의 집은 파도에 금방이라도 쓸려갈 듯한 낡은 셔터집이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팬 한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문을 열었다. 한때 촉망받던 연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영훈은 강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문을 닫으려 했다. 누구신데 사람 잘못 찾아오셨소? 태준은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으며 그의 도주를 막았다. 김영훈 씨 맞으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박진우 회장에 대해서. 박진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영훈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억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김영훈에게 새로운 신분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영훈은 머리를 감싸주며 거절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박 회장은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배신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전부 죽은 목숨이에요. 제발 그냥 가게 해주시오. 태준의 논리적인 설득과 제안은 공포에 질린 남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태준의 미간에 짜증이 서릴 무렵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저는 한상철 사장의 딸 한서연입니다. 그 말에 김영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김영훈 연구원을 믿고 의지했는지, 그의 재능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평생을 바친 연구를 도둑맞고 사기꾼이라는 오명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를 위한 부탁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믿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진심을 그리고 짓밟힌 진실을 위한 부탁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태준의 어떤 제안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했다. 김영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진우가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으며 어쩔 수 없이 연구 자료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마지막 양심으로 박진우에게 넘긴 자료와는 별개로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따로 보관해 왔다고 고백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리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박진우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박진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세는 역전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전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USB 안에 담긴 데이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강태준의 특별팀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박진우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MA와 기술 탈취,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할 회계 장부와 내부 이메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영훈 연구원이 넘긴 자료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박진우의 신임을 얻은 뒤 그의 개인 서버까지 해킹해 모든 비리의 증거들을 수집해 왔던 것이다. 강태준은 즉시 검찰과 금융감독원 내부에 있는 자신의 라인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자금줄이 하나둘씩 막혔고 그의 주변 인물들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하게 퍼졌다. 대한산업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회장실에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한서연이라는 술집 여자를 이용해 강태준에게 망신을 주고 그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태준은 오히려 그 스캔들을 역이용해 자신의 과거 범죄를 파헤치는 칼날로 되돌려 주었다. 그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강태준, 한서연. 그는 복수심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법과 증거가 통하지 않는다면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강태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이제 명확했다. 바로 한서연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였다. 박진우는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한서연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내. 그리고 손을 좀 써. 절대 티가 나서는 안 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여야 해.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도박꾼처럼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저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서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였다. 의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다고 전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당장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방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경호원들이 즉시 앞을 가로막았다. 사모님,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외출하실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서연에게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우리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경호원들도 잠시 망설였다. 그 사이 서연은 그들을 뿌리치고
정문으로 달려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이 모든 상황은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강렬한 경고등이 켜졌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박진우를 궁지에 몰아넣은 바로 이 시점에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위독해졌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장 차 돌려. 그 병원으로 가는 길목을 전부 차단하고 내 차를 준비해. 그는 미친 듯이 저택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의 발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 도시의 도로가 그의 질주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신호와 규칙을 모두 무시한 채 서연의 차를 향해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박진우를 무너뜨리는 것도 TK그룹을 지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편 병원으로 향하던 서연의 차는 한적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차로의 오른쪽 골목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왔다. 트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서연이 타고 있는 차의 조수석을 향해 돌진했다. 운전기사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끔찍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 옆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섬광처럼 끼어들었다. 강태준의 차였다. 그는 서연의 차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선 것이었다. 덤프트럭은 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차체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지며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멈춰섰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자신의 차를 감싸 안은 채 처참하게 부서진 태준의 차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태준 씨,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태준의 차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운전대에 쓰러져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붉게 전멸하는 수술 중이라는 글자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과 옷에는 태준의 피가 묻어 있었다. 조금 전의 끔찍한 광경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을 향해 달려들던 트럭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던 그의 차.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와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감정의 실체를. 그것은 계약이나 동맹 관계 혹은 연민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저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순간 그녀의 심장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무사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나왔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고 말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마 후 마취에서 깨어난 태준이 있는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아주 힘겹게 첫 마디를 내뱉었다. 괜찮아? 아이는 무사한가? 자신의 안위보다 그녀와 아이를 먼저 걱정하는 그의 말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강태준이 입원한 VIP 병실은 병실이 아닌 TK그룹의
야전사령부였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링거를 꽂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비서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그의 침대 옆에 모여 최종 전략을 보고했고 한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회의 내용을 꼼꼼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의 중요한 참모였다. 사고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박진우가 자신들을 향해 노골적인 사리를 드러낸 이상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부상을 역이용하여 박진우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악의 무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서연은 그의 계획에 동의했고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가 이빨이 빠진 채 동굴에 드러누운 격이었다. 그는 지금이 바로 TK그룹을 통째로 삼킬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TK그룹의 일부 주주들을 움직여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명분은 총수 유고 상황에 따른 경영 안정화 방안 논의였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TK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장석에는 강태준의 빈자리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다. 박진우는 대한산업의 회장이 아닌 TK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강태준의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여론을 선동했다. 그는 강태준의 사생활 스캔들과 의문의 교통사고를 거론하며 그가 더 이상 그룹을 이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TK그룹의 오랜 협력 파트너인 자신이 이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그럴듯한 연설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새로운 이사 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막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하는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강태준이 있었다. 김 비서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지만 더욱 맹렬한 기세로 돌아온 것이다. 태준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연단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회장님, 제 병문안이라도 오신 겁니까? 하지만 장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여긴 TK그룹의 주주총회장이지 당신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박진우의 발표 자료가 떠있던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김영훈 연구원의 USB에 담겨있던 충격적인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비밀 장부, 경쟁사 기술 탈취를 지시하는 이메일, 정관계 로비, 내역까지. 태준은 스크린에 떠오른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박진우의 범죄 사실들을 냉철하게 폭로했다. 여러분, 이자는 TK그룹의 협력자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태준의 폭로는 마침내 한상철 사장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는 박진우가 어떻게 유령 회사를 내세워 한 사장의 특허 기술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공개했다. 박진우 회장, 당신은 한 무고한 사람의 무덤 위에서 당신의 성공을 쌓아 올린 겁니다. 박진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다. 거짓말, 모두 조작된 증거야. 그가 발악하듯 외치는 순간 강당의 연문이 다시 열리고 한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태준의 곁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모든 주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연단 위의 실물화 상기 위에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올려놓았다. 노트의 페이지들이 스크린에 확대되자 그곳에는 박진우가 훔쳐간 바로 그 기술의 원본 설계도와 개발 일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은 스크린 속의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박진우의 범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모든 증거 앞에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강당의 정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연단으로 걸어와 멍하니 앉아 있는 박진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박진우 씨, 당신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박진우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며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거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소란의 한가운데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 이후 세상은 온통 박진우와 TK그룹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박진우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많은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대한산업이라는 모래성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언론은 이제 강태준을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정의를 구현한 영웅으로 묘사했고 한서연의 아버지 한상철은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로 재조명되었다. TK그룹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디자인 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재능 있는 후학들을 양성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배가 제법 불러온 서연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꽃을 내려놓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우리 가족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어요. 하늘에서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하고 후련해 보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으로 자신의 위로를 대신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진우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을 묶어주던 유일한 끈인 결혼 계약서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면 박진우에 대한 복수가 끝난 지금 그들의 계약 관계도 끝을 맺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금고 안에 보관해둔 결혼 계약서를 꺼내 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얼음처럼 차갑고 고통뿐이던 자신의 세상에 이 여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증후군은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마다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다친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었다. 그녀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을 녹여내자 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이었다. 사고가 나던 그 순간 덤프트럭을 향해 자신의 차를 돌진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후계자도 TK 그룹도 없었다. 오직 한서연,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서재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계약의 마지막 조항인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리라. 그녀는 그와의 이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에 들어서자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 처음부터 실수였어.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시 끝이구나. 그녀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린 것이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버리고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만난 것도 우리 아이가 생긴 것도 실수가 아니야. 이런 차가운 종이 조각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내 실수였어. 그는 책상을 돌아 나와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고백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실하게 들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그가 겪어본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몸을 이끌고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와 꼭 닮은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인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이 가짜 계약서를 버리고 진짜 인생을 시작해 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차가운 계약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의 약속이 채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것은 위로나 동지의 포옹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할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들의 첫 번째 진짜 포옹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다. 박진우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산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저택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와 생기가 넘쳐 흘렀다. 봄의 끝자락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대병원 최고급 분만실 앞 복도에서 강태준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수조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목숨이 오가는 사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침착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몇 시간째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는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응애 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굳게 닫힌 문틈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그 순간 태주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한 경험을 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환한 미소와 함께 문을 열고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산모도 건강하십니다. 그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조심스럽게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지쳐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과 그녀의 품에 안겨 꼬물거리는 작고 붉은 생명체, 자신의 아들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아기가 그의 손가락을 힘껏 쥐는 순간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태준의 저택은 이전의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아기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집안에는 늘 감미로운 클래식 자장가가 흘렀다. 사용인들의 얼굴에도 딱딱한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저택의 진정한 주인이자 작은 폭군 강민준이 태어난 후의 변화였다. 태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칼 같던 퇴근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들 민준이가 있는 아기 방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CEO는 아들의 기저귀를 갈고 서툰 솜씨로 우유를 먹이며 쩔쩔매는 초보 아빠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랑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툰 솜씨로 민준의 기저귀를 갈다가 결국 옷에 실례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는 태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리 줘봐요. 당신은 수조원짜리 계약은 잘하면서 이건 왜 그렇게 못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태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그 어떤 애매보다 더 어려운 프로젝트 같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지독했던 증후군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얼마 전 서연의 디자인 브랜드 론칭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석했을 때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신뢰가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성에 갇힌 왕이 아니었다. 서연 또한 자신의 꿈을 활짝 펼쳤다. 그녀는 T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디자인 브랜드 HSC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아버지의 친환경 철학을 계승한 그녀의 디자인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실력 있는 디자이너 한서연으로 세상에 당당히 인정받았다. 그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전문 직업인으로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잠든 민준이가 있는 아기방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절박했던 그 계약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이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위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결실을 맺었다. 차가운 계약서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창밖의 야경 아래 세 식구의 행복한 미래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